오늘 아침 일라디오. 울면 안 돼. 이런 캐롤 다들 아실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 싶다면 울면 안 된다라고 노래하는 건데요. 때를 쓰거나 우는 아이에게 이 노래를 가지고 겁도 주고 또 달래봤던 경험 한 번쯤 다 있으셨을 겁니다. 자, 2020년의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입니다. 어떻게든 또 하루를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울면 안 돼라고 겁주는 어른은 없지만 우는 순간에 마지막에 버티던 힘마저 잃을까봐 스스로 울지 말자고 입술 깨무는 분들 역시 계실 겁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알아주는 누군가 있다면 이 길고 지난한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참고 또 버티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산타가 찾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일상을 누리는 선물 같은 날들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아침입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과 무료인 콩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또 오늘 아침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벌써 마지막 힌트네요. 지금 바로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바깥바람이 아무리 차고 곳곳에 얼음이 얼어도 따뜻하고 향기로운 이것차 한 잔이면 몸과 마음은 어느새 따뜻한 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겨울 차의 재료로 인기가 좋은 모과는 과육이 딱딱하고 떫은 맛이 강하지만 이것은 딱딱한 껍질과 달리 부드러운 과육에 신맛이 아주 강하죠. 이것은 각종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달래 간장을 만들 때 이것청을 넣으면 상큼한 맛이 입맛을 되찾아주고 고기 요리를 할 때 양념에 곁들이거나 샐러드 소스를 만들 때 넣어줘도 아주 좋은 맛을 냅니다. 생선을 구울 때 레몬 대신 뿌려주면 비린내를 잡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김치를 버무릴 때 얇게 썬 이것의 껍질을 넣어 같이 버무리면 상큼하면서도 시원한 맛의 김치가 완성됩니다. 올겨울 입안 가득 상큼한 향을 전해줄 이것. 울퉁불퉁하지만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듬뿍 든 이것. 감귤과에 속하는 과일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제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진 농가가 20곳을 넘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농장 3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경기 용인과 충북 음성의 종오리 농장, 그리고 경기 화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와서 현재까지 발생 농장은 모두 22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현재 전북 남원의 유경오리 농장에서도 AI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진 농장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발생 지역 또 인접 지역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충청 세종 지역에 23일 1시부터 24일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을 발령을 했습니다. 최근에 확진 사례가 나오거나 의심 사례가 나온 곳이 경기 충북 이 지역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이 지역 가금 농장 그리고 관련 축산 시설, 차량과 종사자 등은 이동이 금지가 됐었는데요. 그동안의 중수부는 가금 농장과 축산 시설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고병원성 AI로 확진이 됐을 때 방역 조치는 어떤 식으로 실시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고병원성 AI가 확진이 되면 중수부는 발생 농장 반경 3km 안의 사육 가금류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10km 안의 가금 농장은 30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AI 일제 검사가 이뤄지고요. 또 발생 지역 시군의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여주, 용인, 화성 그리고 충북 음성의 모든 가금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하나 알아보죠.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먼저 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그 어떤 보험보다도 가장 중요한 보험이 바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일 것 같은데요. 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농가들은 언제 어떻게 자연재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정부도 이 같은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 야생동물 피해, 화재 등을 보장해주는 건데요. 벼, 사과, 배, 또 이런 67개의 농작물 품목과 또 재배 시설에 대해서 보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44만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있고요. 올해는 1조 20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험료 부과 체계를 세분화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기본 요율 산정 단위가 시군 단위였는데요. 이게 읍면 단위로 바뀝니다. 보통 수해나 냉해, 폭설 피해를 입는 지역이 대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료 기본 요율 산정이 시군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군에서도 우리 면은 수해와는 상관이 없는데 좀 멀리 떨어진 면이 수해를 입어서 우리 지역 보험료까지 같이 오르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재해가 잦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높으니까 부담이 돼서 새로 가입하려던 농가들이 가입을 안 하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농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읍면으로 보다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내가 농사 짓는 지역 맞춤형 설계가 좀 가능해지겠군요. 또 달라지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네, 자동차 보험 많이들 좀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보험료를 깎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농가들이 재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장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냉해를 자주 입는 농가가 방사팬이나 미세 살수 장치 같은 냉해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보험료를 20%까지 할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 건전성이 어떤가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좀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기만 하다 보면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면서 농가의 보험금 지급이 많아졌죠. 그래서 보험 손해율이 올해 150%까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또 보험의 보험이라고 말하는 재보험료 부담도 늘면서 나라의 재정 부담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높은 보장을 원하면 본인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적용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기 부담 비율이 낮으면 국고 지원을 조금 덜 하는 식으로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봄 냉해 있었고 여름에 긴 장마에 또 태풍까지 농민들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좀 고쳐지는 보험이 농민들에게 더 든든하게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 크리스마스고 좀 마음이 따뜻해져야 할 텐데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포천에서 일하시던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최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말에 숙소의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게 사망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방에서 30살 여성 A씨가 이불을 덮고 누워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A씨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날 포천의 기온이 영하 18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이날 밤에는 A씨 혼자 비닐하우스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난방장치도 없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다른 나라에 와서 혼자 얼마나 춥게 이렇게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 농촌 마을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할 때 이 비닐하우스가 이제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듣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이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산사태나 눈사태 이런 자연재해 우려가 아주 현저한 장소, 또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장소, 이렇게 근로자의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이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비닐하우스가 농장에서 일하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기숙사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죠. 심지어 이주 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살면서 월 20-30만 원 정도를 농장주에게 숙박비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난방이 안 되고 또 여름에는 수해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비닐하우스 가건물은 기숙사 숙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주민 인권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통화하지만 네. 비록. 자, 뭔가 좀 들뜨는 마음도 있을 거고 뭘 맛있는 걸 좀 먹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식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매년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가족들이랑 아주 가까운 분들 몇 분이랑 같이 항상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먹었던 음식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소박하게 이제 가족이라더라도 우리 딱 부부끼리만 보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늘 가서 먹는 그 집에 가서 이 식재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죠? 예. 바로 조개거든요. 예. 사실 우리 겨울하면 늘 우리 땅 쪽에서 식재료를 많이 생각해서 우리 배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은 바다 쪽 물맛이 아주 잘 들 때가 지금 요맘때거든요. 네. 겨울이 지나고 나서 겨울 한창 겨울이죠. 그때 또 조개들 요즘 뭐 방어철이라고 해서 또 생선도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저는 이때쯤 먹는 다양한 조개를 쪄서 먹는 이 조개찜을 굉장히 즐겨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에는 또 실내도 따뜻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큰 솥에다가 다양한 조개 넣고 또 문어 같은 것도 살짝 옆에 곁들여서 같이 찌기도 하는데요. 이 조개를 많이 쩐다 특히 가리비가 이제 살이 오를 때잖아요. 그래서 이 조개를 많이 넣고 이 중간 상 위에다가 솥 하나 올려서 찜기에다 올리면요.
그 조개가 많이 익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질겨지죠. 예. 네, 살짝 이게 이 찜이 올라오고 한 2분 내로 이렇게 살짝 익었을 때 약간 그 조개 눈 쪽이 반쯤 투명해질 때 불에서 조금 내려놔야 싱싱하니까 특히 내려놔야 남은 열기로 다 익어도 딱딱해지지 않아요. 아, 그 유심히 봐야 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조개찜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우리 한 7월, 6월 말에 약간 말려서 바깥에 뒀던 마늘을 이 기름에다가 달달달달 잘게 썰어서 볶아가지고 네. 그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면요. 그 기름 향이랑 마늘의 그 냄새와 그다음에 담백한 맛이 섞여가지고요. 그 조개찜에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오. 근데 이제 실은 저는 꼭 이거는 한국 입맛 음식은 아니고요. 제가 홍콩에 있는 친구한테 배웠던 입맛 음식인데 이 삭힌 콩을 금방 말씀드렸던 마늘에다 같이 볶아도 감칠맛이 배가 되긴 한데 예. 이 삭힌 콩은 실은 한 10월 정도에 콩 날 때 약간 소금을 넣고 살짝 절이듯이 그냥 콩을 삶아서 그냥 실온에다 좀 두면 좀 삭혀지거든요. 네. 그걸 넣고 먹어야 맛있긴 한데 이건 좀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볶은 마늘에다가만 소금 살짝 넣고 이렇게 쪄진 조개 위에 뿌려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는 조개를 찌고 나면 밑에 그 찜기 아래로 조개 육수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냥 저는 그 또 해산물 남은 거 해가지고 그 해산물 그 남은 것들 같이 넣어서 떡볶이도 해 먹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약간 매콤한 고추만 썰어 넣어서 그렇죠. 조개탕을 해 먹어도 맛있죠. 야. 그래서 저는 이 조개찜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많이 그 과정이 어렵지 않고 네. 진짜 마늘을 활용하는 그 기름을 얻는 것만으로도 진짜 네. 크리스마스와 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중간에서 찜이 모락모락 그러니까요. 올라오는 예. 큰 찜기에 둘러앉아서 하나하나에 까먹으며 하는 이야기들. 그게 이제 연말이 돼서 1년간 못했던 이야기들도 네. 그렇게 둘러앉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잘 나오거든요. 오늘 그래서 네, 올해는 많이 모이지 못하시지만 도란도란 한두 분 그리고 두세 분 정도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이 조개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 땅에서 자라는 다양한 재료로 만든 김치 입맛 음식들 순서대로 좀 짚어봤는데 못 가본 지역들 오늘 다 소화를 해야죠. 네, 우리 김치의 왕국 이 땅의 김치 이야기를 또 이어갈 텐데 네. 지금 다시 또 충청도부터 하겠습니다. 네. 충청도는 해산물 충북 지역의 채소가 같이 충남, 충북 이렇게 충남엔 해산물, 충북 쪽엔 채소가 함께 어우러져서요.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소박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 소박한 맛은요. 젓갈을 많이 쓰지 않고 소금만 사용해서 맛이 담백하고 깔끔한 김치가 꽤 많은데요.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정도로 적당히 하고요. 젓갈은 조기젓 그리고 황석어젓 그리고 새우젓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경상도 지역이라든지 전라도 지역에 비하면은 정말 양념을 적게 만든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네. 부재료로는 뭐 청가시나 갓이요, 그다음 미나리, 파, 특히 삭힌 풋고추를 넣어서 만드는 김치가 굉장히 특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났던 이 발품으로 만났던 김치 중에서는 예산에 삭힌 김치라 그래서 소금만 넣고 삭히는 또 김치가 있거든요. 그런 김치. 그다음에 아산의 삽교천 주변으로 사시는 그 어부가 만들어주셨던 새뱅이 석박지. 이 새뱅이라 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작은 생선 같은 건가요? 그거는 작은 그 보리새우, 민물새우를 또 새뱅이라고 새우. 부르는데요. 예. 네. 이 민물새우를 많이 넣어서 겨울에 특히 맛있는 무를 네. 이렇게 연필 깎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습여서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일말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연필 깎듯이 돌려 깎아서 무를 넣은 후에 이 민물새우를 같이 넣어서 고춧가루랑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양념들을 넣어서 담는 무김치예요. 네. 그러니까
새우 무김치라 보시면 되죠.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맛있어요. 이거는. 그렇네요. 그런 김치도 있고 또 경기도 쪽에서도 있긴 했지만 이 충청도 쪽에서도 호박김치를 많이 해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박을 김치 사이사이 깍둑썰기처럼 썰어서 넣어서 같이 푹 이렇게 삭혀지면 호박의 그 감칠맛과 부드럽고 그 맑은 맛들이 김치에 배어가지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김치입니다. 야, 충청도의 소박한 맛 구경을 좀 해봤고 다음은 네. 경상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경상도는 저도 이제 경상도여지지만 저도 예전에 김치 먹었던 생각하면 거의 김치 배추반, 그다음에 인연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맵고 얼얼한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예. 그래서 고춧가루도 조금 많이 넣고 소금 젓갈을 많이 넣어서 간을 조금 짜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할 제주도 같은 경우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식이 많이 없고, 그다음 특히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날이 춥다 보니까 간을 좀 싱겁게 하는, 충청도도 금방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경상도나 전라도는 날이 또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장을 조금 더 썩지 않도록, 네. 상하지 않도록 좀 짜게 하는 게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금과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고 국물을 좀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젓갈은 멸치젓을 달여서 국물만 사용하고요. 갈치 속젓을 넣어서 맛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김치는 우리 우엉김치, 우엉을 많이 넣어서 하는 김치도 있고요. 부추김치, 가지김치, 특히 이제 고들빼기 김치 이런 거 많고요. 그 중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경상북도 영양에서 먹었던 김치 중에서 특별했던 거는요, 고추김치가 기억이 나요. 예. 고추김치는 경상북도가 특히 영양이 고추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 수비초라 그래서 우리 토종고추도 많이 자라는 곳인데, 여기는 고추를 그냥 통째로 넣어서 만들어 먹는 김치도 있지만, 제가 좋았던 거는 고추를 고춧가루도 넣긴 하지만 이 확에다가 물고추, 그러니까 생고추를 갈아서 바로 담는 이 고추 살 쪽이 막 씹히는 정도의 큼직큼직하게 예, 예. 넣어서 먹는 고추김치가 아주 시원하고, 특히 수비초가 단맛이 나는 고추로 유명한데 김치 자체가 아주 감칠맛이 있고 특별했던 김치이기도 합니다. 네. 진짜 뭐 온갖 재료를 다 김치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진짜 우리나라가 맞아요. 김치 왕국이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됩니다. 네. 울릉도 쪽으로 가면 정말 좀 특이한 김치가 있다고요? 네, 한 해는 제가 한 요맘때 조금 지나서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그 울릉도 쪽에 한기숙 농부님이 계신데, 예. 이 농부님은 농사도 물론 짓지만 나리분지 쪽에, 그 분지에 이렇게 농부들의 음식을 또 식당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 한 번은 선물을 주셨는데, 바닷물에 절여 담근 동치미를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여쭤봤더니 물을 딴 게 아니라 바닷물에 절였다가 먹으면 오랫동안 아삭하고 맛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걸로 동치미를 담근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네, 예. 네. 그리고 별 뭐 많이 넣지는 않으셨고 그냥 소금이랑 삭힌 고추 이런 거 넣어서 깔끔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야, 처음에 그걸 울릉도. 바닷물에 싹 넣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예. 네, 우리 예전에 소금 많이 귀하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 산간지방 분들도 우리 뭐랄까요, 그 소쿠리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끌고 오는 수레 같은 거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싣고 바닷가 근처로 와서 가서 바다가 너무 맑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들이 광경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세요. 예. 다 배추를 끌고 이 바닷가 근처로 오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지금이야 다 집집마다 하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겨울 바닷에서 배추 절이느라 바빴다 하더라고요. 네. 울릉도 바닷물 김치 동치미 얘기까지 네. 들어봤고, 자 이제 거의 끝판왕급이죠. 전라도 지역 김치 알아볼까요? 맞아요. 예. 여기는 정말 심호흡하고 들어가야 될 지역이죠. 그 풍부한 해산물 그리고 갖가지 채소, 산나물이 생산돼서요. 김치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고추와 젓갈을 많이 넣죠.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라도 쪽은 고추를 갈아서 여기 젓갈을 섞어서 만든 고추 양념을 사용해서 칼칼한 맛을 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김치의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요, 찹쌀풀을 쓰거나 여러 가지 채소를 부재를 넣기도 합니다. 젓갈은 멸치젓을 가장 많이 쓰고요. 깊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저 전라도 신안 쪽 섬들을 가면은 이 조기젓이라든지 갈치라든지 새우나 그다음에 우리 작은 생선 여러 잡젓이라 그러죠. 네. 잡히는 생선들을 다 가지고 담는 걸 잡젓이라 그러는데 그런 젓갈을 가지고도 김치를 많이 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재료로 만든 김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특히 저는 섬에서 만났던 섬김치들이 너무 섬, 특별했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 제가 만났던 진도에는 특히 대파를 가지고 김치를 담는데 대파. 정말 시원해요. 맛있고 그 대파가 뭔가 물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대파 모양 그대로 있으면서도 살짝 맵고 녹진한 맛 있죠. 예. 그런 맛이 있어서 특히 진도는 또 대파 유명하거든요. 라면이랑 먹으면 참 맛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도 대파김치, 그리고 저는 또 특별했던 게 그렇게 전라도 쪽에는 깨농사가 많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김치에 고이깨를 엄청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콤한 맛을 이 깨의 깨기름의 맛에 조금 같이 어울려져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깨김치, 그다음에 이 모내기 때 먹는 김치로 골파김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썰어서 먹으면 안 되고 모내기 할 때 길쭉하게 그 막걸리랑 같이 먹는 골파김치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대로 올려서 네. 네, 그래야 1년간 농사가 잘 된다는 그런 기원이 담겨 있는 김치기도 했죠. 마음도 실어서 드셨던 거군요. 네. 자, 이제 네, 말씀하세요. 제주도 쪽으로 좀 가볼까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예. 그러네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독특한 식재료의 조합들이 있는데 이 독특하지만 오묘하고 신선한 맛이 있는, 제주도는 사실 겉절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요. 저장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해서 먹었군요. 예. 네. 요즘 같은 경우야 이제 김장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생겼다고 하지만 원래 이 제주도는 고추 재배가 힘들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금도 귀해서 그때그때 해먹는 겉절이식 김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맛봤던 김치는 이제 전복을 넣어서 해먹는 김치, 그 다음에 귤을 또 농사지는 분들은 네. 귤을 이렇게 썰어서 약간의 새콤한 맛을 배가해서 먹는다고 하셨는데 네. 귤물 겉절이 김치도 특별했었고요. 그 다음에 젓갈은 자리젓이나 갈치젓을 써서 하는 해산물 넣는 김치도 특별했습니다. 네. 그 특별한 시기에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입맛 음식이 있었다고요? 네, 제주도는 이 배추 꽃대를 김치로 담아서 드시는데요. 특히 절인 배추 꽃대를 양념해서 고춧가루나 또 찹쌀은 좀 귀하니까 보리를 삶은 물을 넣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멸치, 꽃멜이라 그래서 큰 멸치 잡히는 거를 담은 꽃멸치젓, 그리고 다진 마늘이나 생강을 넣어서 버무려 먹는 김치예요. 그래서 이제 동지김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이게 시기적으로 잠깐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였나요? 그렇죠. 이제 집 주변 텃밭에 심은 겨울을 넘긴 배추에서 약간 봄에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특히 연한 노란 꽃을 동지나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사철 내내 텃밭이 되는다라는 증거기도 한데요. 제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김치 문화의 김치입니다. 배추꽃대 김치요. 배추꽃대 김치 언제 한번 맛볼 수 있을지. 네, 아삭아삭하고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제주 갈 때마다 좀 찾아서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네요. 네. 네. 이 얘기하니까 또 이정환님께서 맛있는 김치 먹고 싶어서 군침 생겨요. 코로나 끝나면 전국 다 다니면서 먹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김치는 정말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채소와 방법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얘기 몇 주에 걸쳐서 나눠봤습니다. 우리 식재료로 만든 음식 이야기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3744님도 조개찜 생각에 군침 바다향 가득하네요 하셨고, 또 다른 분도 크리스마스에 지인들 모여서 형제자매 모여서 대게를 꼭 드셨었는데 올해는 모일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하셨네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입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먹는 얘기 하다가 이제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전국 모든 지역에서 5인 이상의 식당 내 모임이 금지가 된 거잖아요. 코로나19 네네. 상황 관련해서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092명입니다. 지난 20일 1,097명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확진자 1,060명이고요. 서울 373명 등 수도권에서만 7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남권 125명, 충청권 104명, 호남권 67명, 제주도가 33명, 강원도 13명입니다. 최근 상당수의 집단 감염이 요양병원과 교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요양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100명을 넘겼고요. 충북 괴산 음성 진천군에 소재한 협력관계병원에서 150명 가까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요양원에서도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주의 종교시설 감염이 모임과 사우나 등으로 전파되면서 여기서도 누적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대구 동구의 종교시설에서도 30명 넘게 감염이 됐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에서 이 BTJ 열방센터라는 곳이 이 500여 명을 모아놓고 선교 행사를 벌였는데요. 네. 현재까지 이곳 관련 확진자가 4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기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전국 곳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다른 나라 상황과 좀 비교를 하면서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데 지금 정치권 공방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 관련 지시를 내렸고 이후에도 13차례 관련 지시사항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도 정부가 백신 확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인구 대비 백신 확보량이 OECD 37개 국가 중 34위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과정이 상당히 단축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확보된 물량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성인들이 모두 맞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4년이 나왔어요. 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는 총 15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법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요.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서류로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라면서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서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였지만 이 펀드를 운영하는 남편의 오촌 조카와 함께 이 펀드 운용사의 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또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숨기는 등 이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1심 선고를 놓고 반응들은 어땠나요? 일단 이 정경심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도 큰 충격이라면서 이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서 당혹스럽다라면서 이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이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전체 유죄가 나온 건 사필 규정이라면서 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마지막 양심을 갖고 국민들께 당장 사과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구의역 희생자 폄하 논란 등으로 야당은 물론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까지 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이 구의역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청문회장에서는 구의역 희생자 김군 어머니의 오열이 담긴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변창흠 후보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 마음의 죄에 빚을 졌다라면서 10번 넘게 사과를 반복하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야권의 공세가 쏟아졌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는 후보, 인간의 품격이 없다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변창흠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창흠 후보자가 이날 그 공유주택 입주자와 관련해서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먹지 사서 먹느냐라고 했던 말을 해명하다가 여성인 경우 화장 같은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제지하게 됐습니다. 네. 자, 나눔을 실천한 농민 부부의 사연 이유를 좀 들어보죠. 네, 이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이 단촌리에 살고 있는 70살 권영호 씨 그리고 66세 김동주 씨 부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회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50년간 안 해본 농사가 없다라는 두 부부는 영주시에서도 각각 8호 그리고 9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의 가입자인데요. 이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란 그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입니다. 네. 이 최초 가입 금액이 300만 원을 넘고 5년 이내에 1억 원을 넘기면 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천만 원에 이어서 이번 달에 4천만 원을 기증을 했고요. 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그 이웃돕기 성금과 쌀을 기부하고 10여 개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매년 성대한 식사도 대접해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불가능했고요. 네. 이 두 어르신은 이 사는 동안은 더 기부하고 싶다라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도우며 살아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런 소식을 좀 들어야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네네.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가 있잖아요. 10년 기부 약속을 지키고 마지막 선물까지 이렇게 보내줬다고 전해지고 있죠. 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꼬박 10년간 기부를 했던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인데요. 매년 억대 기부를 하면서 이 소외된 이웃을 도와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2,300만 원이나 기부를 하면서도 금액이 적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분이 또다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과 함께 한 장의 손편지가 있었는데요. 편지에는 이 스스로와의 약속인 10년 기부를 마지막으로 기부를 마무리한다라면서 지난 10년간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키다리 아저씨는 늘 수익의 3분의 1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아저씨가 기부한 돈이 무려 10억 3,500만 원에 이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기부까지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이 더 많은 키다리들이 나와서 나눔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밤사이에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나 눈은 대부분 그쳤는데요. 오늘 밤 내일 아침 사이 충남, 호남, 경남 서부, 울릉도 독도에 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 포근하게 출발했는데요.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낮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이라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9394님 올해 농사 힘들었는데 내년엔 풍년되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8586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보내주시면서 추운 겨울 따뜻한 차 마시면서 코로나 이겨냅시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빈 크로스비의 I'll be home for Christma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can plan on me. Please have snow and mistletoe and presents on the tree.